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 국정 발목 꺾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정치권 개입이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협상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 지도부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출범 한 달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 내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법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정부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꺾기 3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행정부 통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기존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상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의 본질은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 국정 발목 꺾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경제, 부패 범죄로 한정된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국회법 개정이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 입습니다. 참으로 보기 민망합니다.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행정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면 민주당의 강행에 의해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통제 수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령 수정 요청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법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원식, 황운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위법 논란을 언급하며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법안은 또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법안인데요.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권을 강탈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행정 통제권에 이어 예산 심의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예결위는 특별위원회로 국회 상임위와 달리 1년 단위로 운영되고 겸임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이러한 예결위를 상시화하고 예산 심의 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맹 의원은 또 각 부처별 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연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나라의 국간 열쇠까지 뺏으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예산 편성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겁니다. 빚내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국회 예산 심의권을 이야기하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예결위 상임위화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상시화는 예산의 졸속 심사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입장이어서 시행령 통제법에 이어 여야 간 입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여드레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해결 방안 마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안전 운임제인데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차주와 화주, 정부 협상 당사자들의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지도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해달라는 건데 우리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놓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신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안전운임제 국회 논의에 앞서 협상 당사자인 차주와 화물주, 중재자인 정부의 합의안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유지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몰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민생을 위한 화물연대 파업 해결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하고 지금의 물류 대란과 서민경제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아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모든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가 각각 반도체와 민생을 띄우며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입법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국회 원구성은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도 혁신 의지를 드러내며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님 모시고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것, 이것도 우리 여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앞으로 피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당내 물가 민생 안전특위를 발족해 당정과 전문가가 모여 경제 침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물가 안정과 코로나 피해 지원 등 민생 현안을 6개로 나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물가와 화물자동차 파업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습니다. 여야의 이 같은 민생 띄우기는 장기화되고 있는 입법부 공백 상태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공백을 두고 여야의 내탁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안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합의였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조정 등 법사위 권한 축소 약속부터 지키라며 의장 선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 기한도 며칠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생 문제 해결을 고리로 여야가 전격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평가하는 두 번째 연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정치 팬덤 현상이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혔는데 전문가들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바로 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전합니다. 중도층의 표심 이탈은 민주당 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의 선거 출마와 열성 지지층을 개딸이라고 호평하는 등 왜곡된 정치 팬덤 현상을 보며 실망한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가 됐는데, 그리고 이재명 계양구 을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에도. 쇄신 방안으로 가치 정립과 제도 개혁이 꼽혔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당대회 투표에선 강성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권리당원 대신 일반 국민의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수완박은 밀어붙이면서 그런 민생 법안이나 중재법, 차별금지법 처리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이게 중산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가 있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2030 세대의 지지 이탈이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 표심을 사로잡을 공약이 부족했고 젠더 갈등 해소에 실패해 청년 세대는 물론 2030 남성의 압도적인 지지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여성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20대 남성들도 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그 갈등 관리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캐스팅 보트에 해당하는 유권자층의 소구력이 있는 의제, 담론 이걸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 민주당이 공정과 상식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이 변화된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담론 가치 담론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지금 공정이 아니라니까 자유로 이동했어요. 욕망할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데 학교 가고 싶을 수 있는 그 욕망이 왜 죄냐.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계파 갈등의 상징으로 떠오른 수박 논쟁 대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국민의힘이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등 각종 관세 인하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그에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발 긴축 공포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을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발맞춰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는 국민의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계약 시도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두고서 이게 사조직이 아니냐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기 정치하겠다는 그 이준석 대표를 벌써부터 견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혁신위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를 두고서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친윤계에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잘한 사조직, 이 배현진 의원의 이 표현은 친윤그룹에서 추진한 민들레라는 모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민들레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한 단어인데요. 친윤 배현진 의원이 역으로 이 대표에게 돌려주면서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1호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혁신위가 공천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당대표의 사조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배 의원이 실제로 혁신위원 추천권을 행사한 것처럼 사조직이 되기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과도 이제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할 때 합의했던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합당 과정에서 합의한 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몫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안 의원은 합의안에 따라서 2명의 최고위원을 자리에 이 국민의당 목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김윤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발언 논란을 이유로 또 정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점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보폭을 넓히기 위해 친윤그룹에 연대의 손길을 내민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이를 의식해서 반대한 거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같은 당인데 네 편 내 편 어디 있냐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두 사람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함께 진행된 반도체 특강이 길어져서 이 지도부 구성 논의에 관련돼서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습니다. 이 차기 당권을 두고 안철수, 이 대표 간 이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악연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안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이제 내일 출범하기로 했던 이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숨 고르게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민들레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민들레 공동간사 이용호 의원이 소나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면서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소나기를 피해가자 오해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당 부분 오해가 풀렸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들레는 친윤그룹이 주축이 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특히 당정 간 정책 정보와 소통을 통한 윤석열 정부 뒷받침이라는 문구가 이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 초안에 담기면서 이 친윤 세력이 본격적으로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친윤그룹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결국 모임을 추진하던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용호 의원이 앞서 말했듯이 계파 갈등의 오해가 거의 풀렸다고 하긴 했지만요. 네. 이 당권을 두고 여러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힘이 민들레 때문에 당내 갈등이 있다면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철험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비대위를 이제 출범한 민주당에서 이제 내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형국인데 철험회 모임을 두고 지금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철험회는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이 강경파 초선 모임입니다. 이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할 때 앞장섰던 민주당 측에서 어찌 보면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당내에선 이 같은 계파 모임 자체가 이 같은 모임 자체가 계파로 작용하는지에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세균계 삼선 이원욱 의원이 친명 의원들이 훌리건의 편을 들고 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철험회가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민평련과 철험회 등이 계파로 작용하고 있다고 거들었는데요. 공부 모임을 둔갑한 계파들에 대해서 해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철험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은
섣불리 해체를 하다 보면 분열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맞섰는데요. 처음에는 개파 모임이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모임,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라면서 해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습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여야 모두 개파 모임이 아니라 뭐 그냥 친목 또 이게 공부 모임이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당내 이제 내용이 더 이제 깊어지는 분위기예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법안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일단 다음 주로 예정된 민주당에선 워크숍이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비대위는 당내 갈등을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로 다음 주 중으로 이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선거 패배 평가와 당 쇄신 방안들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당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당내 갈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워크숍이 비대위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8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그 세대 교체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축, 친문과 친명 97그룹인데요. 네.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뜻하는 97그룹이 당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분위기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4.7 재보선과 대선, 그다음에 지선까지 내릴 3연패 상황에서 차세대 주자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현재 재선에 강병원 의원과 광운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출마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재선 의원들은 모레 별도로 모임을 갖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재선 의원 중 친문 성향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서 일부 친명계에선 이 범친문계의 세규합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대통령의 주말 외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주말이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취임 이후부터 주말이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백화점에서 구두를 사거나 남산 한옥마을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되곤 했는데요. 최근에 대통령 부부가 성북구의 한 유명 빵집을 찾아서 빵을 사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윤 대통령,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누리꾼들을 중심으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동 경로마다 교통이 통제되고 경호 인력이 붙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차량 통제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시점과 장소 그리고 과잉 경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언행은 정치고 상징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차라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차라리 동네 빵집에서 꼭 유명 백화점과 유명 빵집을 가셔야 되는가, 이질감도 느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이 빵집 가셨다. 그럼 굉장히 막혔잖아요. 원성이 많던데 다음에 또 가시겠다 하면 그 빵집 사장님도 제발 오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 의도는 선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선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같이 느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빵을 사야 될 사람들은 빵을 못 샀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마트에서 장도 보고 거기는요 경우가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식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접촉면을 늘리고 국민의 실제 삶을 가까이서 보는 게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데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주말 외출도 의도는 좋지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을 선택한 점이나 시민 불편을 야기한 과잉 경우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서점에 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처럼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대통령 경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국민에게만 빚진 정치인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개파 갈등이라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바로 그 당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이재명 의원입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과 앞으로 당권 도전 등 역할론을 놓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논쟁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공개 행보와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 의원이 오늘 후원 계좌를 공개하면서 정치 후원금 모금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국회의원 이재명 후원회란 명의의 후원 계좌를 공개한 이 의원. 오직 국민에게만 빚진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면서 후원을 요청했는데요. 게시물이 공개되자 지지자들이 적극 호응에 나서면서 불과 2시간 반 만에 연간 후원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이 채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의원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재명의 정치가 돈 앞에 작아지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오직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첫 증언 때도 국민의 뜻을 특히 강조했었죠. 바로 이렇게요. 정치에서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는 것이란 이 의원. 0.5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 후원금 모금과 함께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계좌 개설 사흘 만에 15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고 인천 계약을 보궐선거 출마 때 이어서 오늘 국회의원 후원 모금에서도 단시간에 1억 5천만 원의 한도액을 채울 정도로 탄탄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의원. 국민에게만 빚진 정치인이 되겠다는 이 의원의 다짐이 지지층에게만 통할지 아니면 국민 다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진 앞으로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당내 갈등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상호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늘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생 우선 실천단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민생 우선 실천단,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이제는 민생을 잘 챙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상호 위원장의 민주당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환율, 금리 모두 이제 위기 상황인데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가 관련 대책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요. 대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빵 쇼핑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민생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변화, 혁신, 쇄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삶을 더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좀 여전히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 같은 계파 분열 언어를 금지하겠다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친명계와 비명계 그 수박 논쟁은 당내 모임인 철험의 해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당 차원에서 수습할 해법이 있을까요? 네, 계파 정치라는 게 그 모든 당에서 분열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뭐 계파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나 목소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상호 위원장의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전당대회 준비하고 당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계파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 계파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맞기는 하지만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당을 재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부 의원들의 외부 특히 뭐 언론을 향한 발언이 당을 얼마나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좀 의문이 됩니다. 뭐 비대위에서 우상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토론의 장을 열어놓는 건 맞지만 뭐 서로를 향한 뭐 무분별한 비난이나 뭐 나 아니면 틀리다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좀 당이 안정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겠지만 당분간은 좀 말을 좀 아껴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있더라도 조금 참아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은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파열음이 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좀 이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원 구성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입법부 공백 상태다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 시행령 국회 통제권 강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완박법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위헌의 소지가 많다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도 들어볼까요? 네, 법을 보면 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 밑에 법률, 그리고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라는 게 법률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정해라. 그래서 행정에 도움이 되게 효율성을 높여라. 이런 취지인데요. 과거에 보면 정부가 이 법률의 근거가 제대로 없지만 시행령을 고쳐서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또 국회와 마찰을 빚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랬는데요. 그래서 법 아래에 시행령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법 위에 시행령이 있다 이런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법률에 근거가 없지만 시행령에 예비 타당성 면제 그 조항을 넣어서 4대강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도 했고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또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법안에 찬성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시행령이 법률과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그 시행령을 이제 못하게끔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이번에 발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건 아닙니다. 현재는 조응천 의원이 대표 이제 개인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당론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 검토된 법안은 아니고요. 하지만 행정부가 법률을 넘어서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뭐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닌데 뭐 위헌 얘기하는 건 좀 조금 너무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그냥 뭐 공세를 취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당내 상황과 의정 활동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제1회 지방고등고시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입니다. 95년도요. 네. 20년 넘게 이제 공직 생활을 쭉 이어가셨고 네. 21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도 에서도 이제 많은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행정 전문가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한 달 면밀히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5월 10일 날 그 취임식에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정말 기분도 좋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좀 구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반에 우려를 딛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반도체와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좀 강화를 했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이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핵심 산업이자 또 방위하고도 굉장히 또 밀접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5.18 때 국무위원과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을 데리고 함께 우리가 이제 5.18 민주 어떤 열사들이 묻힌 곳에 가서 국민 통합도 이제 앞장을 좀 섰고 또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물론 평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이전을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는 지금 벌써 한 400만 가까이의 어떤 많은 어떤 국민들 시민들이 찾는 어떤 명소로 만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용산 청사를 이제 출퇴근하면서 많은 또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면들은 저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또 아쉬운 면도 또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정 철학에 맞는 국정 비전을 정하고 이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조직법의 통과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올해 말까지 정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바뀌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장이 지금 사퇴를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탈원전의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된 기관장을 하고 있고 소속주도 성장을 주창하신 분이 KDI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좀 엇박자를 좀 내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신 것처럼 물가나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 어떤 문제라든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께서는 그 인수위에서 네. 지역 균형 발전 특위위원으로 계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역구인 그 대구 지역 공약을 네. 또 직접 이렇게 챙기셨다고 들었는데 대구 7대 공약입니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이고 또 지역민들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부터 이제 참가를 해서 대구의 어떤 공약을 많이 이제 챙기게 되었는데 7대 공약 15대 과제를 했습니다. 가장 일단 큰 것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제 건설을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재원 조달 방식과 그리고 이제 추진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 뭐 자동차, 물, 의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국가 재정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기술원이라는 이런 어떤 또 조직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철화라든지 그런 또 인프라적인 문제 그리고 또 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치수원의 좀 다변화. 사실은 이제 전국 7대 도시 중에 부산과 그리고
대구를 제외하고는 다 댐으로 이제 수자원이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이제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치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전성이 좀 위험합니다. 이런 면을 좀 물 관련돼서 자원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들 그리고 경상감영이라든지 또 경상북도청의 또 이제 그 뮤지컬 어떤 전용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경상감영공원을 완벽하게 복원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그동안 어떤 수건 어떤 사업들 시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내용들이라서 현재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 직접 지켜보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지난 한 달 그리고 인수위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대구 7대 공약까지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야 될 상황 아닌가요? 원래 그 상식적으로 보면. 네네네. 3연승을 했잖아요. 예. 그 4.7 재보선, 대선, 지선까지 큰 선거를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근데 당내 그 상황은 굉장히 지금 갈등과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3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사랑과 관심을 너무 좀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좀 철저하게 과거 어떤 탄핵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좀 생각이 좀 강하게 이제 의원들과 당내에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가 비록 3연승을 했지만 좀 조심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사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수박 논쟁부터 해서 아주 뭐 격렬하게 이제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애교 정도죠. 그리고 사실 또 정치를 하는 또 당내에서 사실 저는 부부 관계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 와이프도 너무 조용할 때가 가장 겁납니다. 약간씩은 이제 좀 말을 약간은 주고받을 때가 차라리 더 낫지.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의 말은 저는 당내 정치하는 곳에서는 뭐 어느 정도 당연하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갈수록 내후년 이제 공천을 앞두고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어떤 공천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이제 날카로운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큰 걱정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네, 그렇군요. 의정 활동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러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이 산업기술 유출 실태가 얼마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역사를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중국의 유출이 돼서 정말 뼈아픈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CD 분야인데요. 우리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 LCD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중국에 뺏겼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대 LCD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대 LCD라는 기업이 이제 그 매각이 중국에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LCD 전체의 어떤 기술이 중국에 가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쌍용 자동차가 2000년대 중반에 샹하이 자동차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뭐 역전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했죠.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적발 사례만 하더라도 12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전자,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분야 중심으로 지금 적발된 건수만 126건이라는 거죠. 적발되지 않은 건은 이보다 뭐 몇 배, 몇십 배가 많을지 예측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산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히 또 국가 안보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안보를 이제 뒤흔드는 네.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그냥 위중한 사안인데 근데 유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126건, 네. 적발 건수만 네, 126건. 네, 네. 이 적발이 되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법률 용어는 이제 목적범이라고 하는데요. 목적범이란 건 뭐냐면은 이 유출을 적발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 목적이 부당한 어떤 이득을 취한 그게 입증이 돼야지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의도가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6건 중에서 처벌한 건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이번에 법령의 핵심은 목적범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즉 외국에 유출한 그 결과만 이제 입증이 되면 목적을 이제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고했던 메시지가 가야지 조금 이제 좀 두려워한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어떤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 이제 몇 배의 어떤 월급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그런 달콤한 유혹을 좀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법들을 좀 경종 차원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데에는 처벌이 좀 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입증이 좀 예, 어렵다는 이유가 예. 이제 또 처벌도 손방망이 처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네. 그 대책을 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외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네. 그리고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가 궁금하고요. 또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국회에 등원할 때부터 이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좀 다짐을 세 하고 가지 있습니다. 방향이요? 예, 첫 네. 번째는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자라는 어떤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법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우리 어떤 현재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살기 좀 편안하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어떤 예산을 편다든지 이렇게 저는 해서는 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환경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법을 발의한 어떤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이런 페트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페트병을 우리가 이제 병이라든지 고철처럼 예를 들면 마트라든지 이렇게 갖다 주면 자연스럽게 돈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그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노동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법으로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액공제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이 기업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기업이 그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자 그리고 소외되는 어떤 층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해야 된다. 제가 통과된 법 중에 아동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지금 20세 미만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은 20세 미만은 무조건 고아원 즉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이제 12월 5일자로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25세까지 만 25세까지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법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소외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분야에 앞으로도 좀 입법 활동을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 달 맞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 내용에 대한 그 입장과 또 산업 자본
해외 유출 방지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으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